아동기 행동장애 제13장 기초 신체 기능의 장애 3. 섭식 관련 문제들 4.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은 섭식 장애로서 비정상적으로 체중 조절을 시도하거나 섭식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신체 및 체중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들 장애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보고되는 사례 수와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섭식 장애 발생이 실제로 증가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섭식 장애가 전보다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이 보고하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유명 인사들이 거식증과 폭식증 행동을 보였다는 점도 대중들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섭식장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는 어떤 것인지, 이들 장애가 서로 중복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섭식장애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어떤 한 가지 장애를 하위 유형으로 나누려고 할 때 보통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된다. 그 중 하나가 체중이다.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 혹은 과체중일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폭식 여부이다. 폭식이란 1. 일정 시간 동안 보통 사람이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거나 2. 폭식을 하는 동안 자신의 먹는 행동을 자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자신의 체중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먹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과 배변 전략을 구분하게 되는데 전자는 음식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고 후자는 토하거나 변비약, 이뇨제, 관장약 등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칼로리를 배출시켜 버리는 것이다. 1. 설명과 진단 체중 상태, 폭식 유무, 자신의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섭식 장애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이제 이들은 섭식 장애에 대한 설명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경성 거식증, 표준 체중에 훨씬 미달되는 15% 또는 그보다 더 미달, 섭식장애 환자는 신경성 거식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지나치게 날씬해지려고 하거나 체중이 증가할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신경성 거식증은 심각한 장애이며 이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들의 상당수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된다. AN의 지나친 체중 감소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AN에 대한 장기적인 진행 과정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결국 사망하는 경우가 10% 이상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절반은 자살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나친 체중 감소의 심각성은 브루치의 환자 보고서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알마는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 같았다. 삐져나온 다리는 마치 걸레자루처럼 보였으며 갈비뼈가 전부 보였고 어깨뼈는 마치 작은 날개처럼 솟아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 아이 어깨에 팔을 둘러 안으면 뼈밖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놀란 작은 새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알마의 팔과 다리에는 솜털이 나 있었고 피부는 노란 편이었으며 마른 머리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는데 질병으로 오그라들은 늙은 여인처럼 여의어 있었다. 알마는 자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기면서 그처럼 마른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 병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DSM-4의 신경성 거식증 진단 기준이 표 1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3 DSM-4 신경성 거식증 진단 기준 1. 기대되는 체중의 8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체중 2. 체중 증가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3. 체중과 몸매에 대한 지각에 문제가 있거나 저체중의 심각성을 부정함 4. 생리가 시작된 여성의 경우 연속해서 3회 생리가 없음 표준 체중의 85%에 못 미친다면 체중 증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해당 청소년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85%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DSM 같은 이 장애에 대한 다른 정의를 살펴보더라도 저체중,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부적합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이 장애에 대한 정의의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DSM-4에서는 신경성 거식증의 하위 유형을 둘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환자가 폭식을 하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폭식, 하재 사용형 거식증. 환자는 소나기처럼 폭식을 하고는 억지로 배출시키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제한형 거식증은 단식, 운동, 폭식하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감소시킨다. 많은 임상 사례에서 이들 하위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 둘은 개인적, 가정적 특성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과는 대조적으로 섭식 장애가 있으면서 체중이 표준보다 적지 않은 경우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BM은 반복적인 폭식이 특징이다. 몸매와 체중에 늘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도 한다. 이는 이들 폭식증 환자가 소나기처럼 먹는 데 대한 어떤 보상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토하거나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폭식증은 치과와 다른 분야의 의학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데 폭식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폭식증이 여러 해 계속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폭식 증상은 많은 경우 감소한다. 그러나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는 청소년들도 상당한 기능 손상과 우울증 같은 기타 장애를 발달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 DSM-4가 채택한 신경성 폭식증의 기준을 표 13-4에는 제시하였다. 폭식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증상의 신경성 거식증 행동의 일부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표 13-4 DSM-4의 신경성 폭식증 진단 기준 1. 반복적인 폭식 2.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함 3. 1항과 2항이 적어도 일주일에 2회씩 3개월간 계속됨 4. 몸매와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침 다시 말해 신경성 거식증 증상의 일부로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진단을 모두 내리지는 않는다. 신경성 폭식증 진단에서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요 고려사항은 먹은 것을 억지로 배출하는 행동이 폭식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DSM-4에는 폭식증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정기적으로 토하거나 변비약, 이뇨제, 관장약을 복용하는 하재 사용형. 정기적으로 배출하기보다는 단식을 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하재 비사용형. 신경성 폭식증을 병으로 진단하려고 할 때의 문제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폭식증과 같은 행동을 빈번히 나타낸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 몸매와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DSM-4에서 기타 섭식 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 신경성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섭식 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이 진단을 적용할 수 있다. 2. 유병률 섭식장애는 대개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에 시작되며 청소년과 성인을 합한 표본 집단에서의 발생률 추정치가 대략 1에서 4% 정도이다. 섭식장애는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데 중산층 이상의 젊은 백인 여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사례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젊은 여성 가운데 0.5에서 1%가 신경성 거식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장애가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나 14세와 18세 때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 같다. 그보다 더 일찍 발병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진단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신경성 폭식증은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여성의 1%에게서 발견된다. 레인손 등은 여자 고등학교를 무선 표집했을 때 평생을 통한 유병률이 1에서 1.5%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의 유병률을 추정한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 것 같다. 남성에게서 섭식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은 여성의 10분의 1 정도이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병률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식장애 유병률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유병률이 신경성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사례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섭식 장애와 잘못된 신체상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기타 섭식 장애에 해당되므로 기타 진단이 신경성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진단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종 부분 증상 또는 준임상이라고 일컫는다. 섭식장애가 체중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이나 몸매에 대한 불만, 식사 조절 등에서 출발하여 극단적인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널리 퍼진 견해를 감안한다면 이들 준임상 집단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분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교육적 장애를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과도한 식사 조절은 그 자체가 지나친 불안이나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체중과 몸매에 대한 준임상적 관심 및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이 나이 어린 청소년과 심지어 사춘기 이전의 여자 아동들 사이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섭식 장애 발생이 주로 청소년 후기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 및 태도는 그보다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 행동들이 보다 심각한 섭식 장애의 전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날씬해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 멜린과 일윈, 스컬리의 조사에서 9세 여학생의 약 31%가 뚱뚱해질까봐 걱정을 하며 그 가운데 약 46%는 식사 조절을 하거나 식사를 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세 여학생의 경우는 약 55%가 뚱뚱해질 것을 걱정하며 그중 82%가 식사를 조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9에서 18세였는데 왜곡된 신체장을 가장 많이 나타낸 집단은 11세였다. 이들의 58%가 자신이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과체중인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그와 같은 걱정은 이처럼 낮은 연령에서조차도 여학생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덜렌 등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성차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은 4학년과 6학년이 되면 2학년에 비해 과체중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며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도 더 많았다. 또한 샤피로와 뉴콤, 로에브는 3학년 학생들이 뚱뚱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더 날씬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린 여학생들의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나중에 섭식장애가 나타날 것을 예언해 준다는 증거도 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극단적인 체중 조절 행동을 보이는 아동도 제법 많다. 성차도 나타나고 있다. 표 13-5의 자료는 5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 섭식 장애 조사, 설문지를 실시하여 얻은 것이다. 학생들이 이들 문항에 반응한 비율을 통해 섭식 문제가 어느 정도이며 성차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어린 여학생들이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 및 태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임상 수준의 섭식 장애로 진단될 위험이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섭식 행동과 태도가 우울증, 낮은 자기존중감, 부적합감 및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부정적 느낌은 이미 신체적 특성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체중과 몸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만든다. 3. 원인. 섭식장애 발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제안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확실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섭식장애가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었을 수 있다. 게다가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 모두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장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섭식 장애를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설명을 보면 섭식 장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모형에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 왔는가? 문화적 영향. 섭식장애의 발생을 논하면서 문화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특히 여성의 젊고 날씬한 몸매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그러한 장애의 발생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는 가족, 친구, 미디어에 의해 전달된다. 예컨대 길렌과 바르는 1970에서 1999년 사이에 발간된 세븐틴이라는 잡지의 기사와 광고, 기타 내용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잡지에서는 영양 조절 및 운동 계획을 실천하는 주된 이유가 체중을 줄여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잡지 모델의 몸매는 성인 여성을 위한 잡지 모델의 몸매보다 곡선미가 덜하였으며 1990년에 가까워질수록 모델들의 엉덩이 대 허리 사이즈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신체적 매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날씬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대사회가 젊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도 섭식 장애 발생에 대한 관점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이한 섭식 양식이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역사적 설명은 섭식 장애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13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중세시대의 여성 가운데 섭식을 극도로 억제하고 먹는 행동과 음식에 관해 기이한 행동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의 행동을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요즘의 섭식 장애와 매우 유사하다. 이 일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 여성이 나중에 성인으로 추앙받았다는 점이다. 벨은 성스러운 무식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여성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루어지는 진단에서 종종 간과되는 문화적 차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왜 어떤 시대에는 신성하게 추앙받던 행동이 다른 시대에서는 질병으로 간주되는가 하는 의문을 통해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에는 신경성 거식증이 진단되지 않은 채 지나갔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비슷하게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매우 다른 기원과 의미, 기능을 지녔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베마스는 과체중에 대한 불안이 섭식장애를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면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 모두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역사상 새로운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섭식 장애와 기타 장애에 대해 문화적 관점을 도입할 때 마주치게 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어릴 때의 섭식 문제. 아주 어릴 때의 섭식 문제가 나중에 섭식 장애로 발전하는 발달적인 연속성이 가정되어 왔다. 임상 보고서에서는 섭식 장애를 나타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 먹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예를 들면 마르치와 코에는 아동이 나타내는 좋지 않은 식사 패턴을 10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릴 때의 이식증이 위험 요인일 수 있으며 까다로운 식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폭식증을 막아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까다로운 식성과 소화장애는 청소년기의 신경성 거식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코트럴과 동료들은 어머니들이 보고한 초기 아동의 식사 관련 갈등, 음식 투정, 불유쾌한 식사 등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거식증을 예측하며 반대로 아동기에 너무 적게 먹었을 경우는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릴 때 나타내는 섭식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섭식 장애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의 수용 패턴, 외적 요인에 의한 섭식과 스스로의 통제에 의한 섭식 간의 균형, 그 밖에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경험에 관련된 아동 초기의 경험들이 나중에 섭식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체중 기록과 체중에 대한 염려. 자주 거론되는 영향 요인은 과거의 체중 기록이다. 섭식장애 증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과체중 기록이 있었는가? 신경성 거식증의 특성이 단식이 정말로 비만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 통통해졌다는 말을 들은 여아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식사 조절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비정상적으로 먹기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전에 과체중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신경성 거식증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많은 여학생들이 식사 조절을 하는데 왜 어떤 여학생은 그 같은 보편적인 사회적 통과 의례에서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날씬함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다.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점들이 논의되었는데 개인적인 과체중 기록 혹은 가족의 과체중 성향이 신경성 폭식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신경성 폭식증으로 발전한 젊은 여성은 전에 과체중이었던 적이 있었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문제 행동은 체중을 줄이려는 평범한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 등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면적인 인지행동적 접근에 여러 다른 측면들을 부각시켜준다. 한 가지 설명은 잘못된 자기통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체중 조절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폭식증 행동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에서는 체중 조절에 대해 잘못된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몸매를 통해 평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체중 조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페일번과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견해와 일치한다. 한 지역에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신경성 폭식증 집단, 다른 심리 장애 집단, 건강한 사람 집단을 구성하였다.
2세 집단의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여러 가지 잠정적 위험 요인과 관련하여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폭식증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통제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반면 폭식증 집단과 다른 심리장애 집단 간에 그러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기 비만 기록과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신경성 폭식증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난 위험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이 신경성 폭식증이 발생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킬렌과 동료들의 연구도 체중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섭식 장애를 가져온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의 4%가 부분적인 섭식 장애 증상을 나타냈다. 이들은 비록 신경성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폭식과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행동, 체중과 몸매에 대한 지나친 걱정, 폭식할 때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 결여 등을 나타냈다. 보통 때 체중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는 부분적인 섭식 장애 증상의 시작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체중에 대한 걱정 정도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여학생들 중에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하위 25%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과거의 체중 기록과는 무관하게 섭식 장애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는 또 섭식 문제가 발전하는 과정의 초기 특성으로서 체중과 몸매에 대한 불만을 꼽게 되었다. 아동들이 자기 신체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 정도를 표시하게 하는 그림 자료가 섭식 장애를 광범위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과 그 밖의 잘못된 생각, 행동들이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며 심지어 아주 어린 아동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 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방법만으로는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섭식 장애가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 섭식 장애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사춘기의 시작,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기대 증가, 사회적 요구 증가와 같은 이 시기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경성 거식증은 회피적인 적응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사를 제한하게 되면 신체의 성숙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따라서 월경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신경성 거식증 환자가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성적인 성숙에 대한 걱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거식증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두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신경성 거식증 여학생의 행동이 부적 강화를 받게 된다. 식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은 또한 성취감, 자기 통제감, 효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적인 강화를 제공하기도 한다. 초경이 빠른 여학생에게서 신경성 폭식증이 나타나기 쉽다는 사실은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분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성적 학대. 임상 사례에 기초한 보고서들은 어릴 때 성적인 학대를 받으면 섭식 장애, 특히 신경성 폭식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증거들이 별로 없다. 여러 나라에서 한 지역을 정하여 신경성 폭식증 여성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여성의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이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성적학대 발생 비율에 비해 높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 가운데 특별히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었고 성적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심한 섭식 장애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아동기의 성적학대는 여성의 섭식 장애 발생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에게 성적 학대의 발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인 학대는 특별히 섭식 장애에 대해서라기보다 정신병리 일반에 대해 위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가족의 영향. 섭식 장애 발생에 대한 설명 가운데에는 가족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많다. 신경성 거식증 여학생 아이다에 대한 브루치의 묘사가 하나의 고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학생은 가족 내에서 관심과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에 시달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브루치에 따르면 신경성 거식증은 그 여학생이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한 형태였다. 아이다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였지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요란법석을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다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자기에게 부여해준 특권과 혜택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호화로운 자기 집에 비하면 자신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황금 세상에 갇힌 참새와 같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발견된 가정 내의 어떤 패턴이 그 장애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데 자녀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식사를 거부할 때 비로소 가족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가족의 패턴과 섭식 장애가 관련이 있기는 한데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가족들 중에 체중 문제나 정서장애,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거나 부모의 과잉 기대와 같은 부모 요인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섭식장애 여성의 가족은 또한 서로를 통제하고 상호 의존하는 가족 관계를 보이며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불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 체중, 체형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신념은 체형에 대한 걱정과 섭식 장애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가족 요인이다. 가족 변인을 연구할 때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파이크와 로비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의 섭식 장애를 보이는 딸을 둔 어머니와 경미한 수준의 섭식 장애를 보이는 딸을 둔 어머니를 비교하였다. 섭식장애 딸을 둔 어머니들은 자기 딸이 덜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딸이 체중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들은 자기 가족 시스템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자신이 섭식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고 섭식과 관련하여 다른 어머니들과는 다른 과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실제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의 섭식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테인 등은 두 집단 어머니들이 12에서 14개월 된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섭식장애가 없는 통제 집단의 어머니들과 비교할 때 자녀 출산 이후로 섭식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식사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자녀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머니들은 또한 식사 시간에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더 많이 하였다. 섭식장애 어머니의 아기들은 통제 집단 아기들에 비해 체중이 더 적게 나갔으며 식사 시간의 갈등 정도 및 어머니가 아기의 신체 형태에 신경 쓰는 정도와 아기의 체중 간의 역상관이 있었다.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영향의 몇 가지 유형이 섭식장애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섭식과 그 이면의 생물학적 기제가 매우 복잡하므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제가 연구되었다. 섭식 행동은 신경생물학비, 신경 내분비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섭식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생물학적인 차이점이 섭식장애를 유발시킨 개인 차이인지 아니면 섭식장애로 인해 초래된 생물학적 시스템의 변화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신경성 거식증과 관련된 일부 증상과 거식증 행동이 사춘기를 전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호르몬 조절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거식증에서 나타나는 많은 신체적 이상이 거식증을 초래했다기보다는 굶어서 그런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은 거식증이 아니더라도 기아 상태의 체중까지 갔다가 적정 체중으로 돌아오면서 호르몬 지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도 발견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신경성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환자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다. 예를 들면 세로토닌은 먹는 행동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며 신경성 폭식증 환자의 경우 세로토닌 활성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저하된 세로토닌 활성화 때문에 식사 조절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섭식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세로토닌 수준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폭식 행동이 지속되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 섭식 장애를 가져오는 유전적 요인도 제기되었다. 한 가족 내에서의 섭식 장애 발생률이 일반적인 발생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섭식 장애가 한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일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에게서 동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유전자적 설명은 이들 장애를 가족 패턴의 정동 장애 및 내면화 장애와 연결 지어준다. 예를 들면 신경성 거식증 및 신경성 폭식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의 친척 가운데서 정동 장애 발생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섭식장애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과 기타 내면화 장애에 관한 자료들이 공통의 유전적 원인을 어느 정도나 지지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그 기제가 엄격함, 강박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복잡한 방식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4. 치료. 신경성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은 매우 복잡하고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현재는 나이 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한 치료법이 추천되고 있다. 섭식장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왔다. 사실 섭식장애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 따라서 여러 요인을 두루 포괄하는 치료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치료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섭식장애에 대한 가족치료는 섭식장애 행동이 유지되는데 가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임상 전문가들의 관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가족치료는 임상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는 별로 없고 다만 신경성 거식증 청소년의 경우 가족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일부 발견된다. 섭식장애를 보이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은 매우 다양하다. 민우친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치료법은 신경성 거식증에 대한 초기의 가족 시스템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민우친에 의하면 신경성 거식증이 있는 젊은 여성 환자의 가족들은 그물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뚜렷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정에서 아동은 자아를 가족에 대한 충성심에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젊은 여성이 가족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며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개별화가 방해를 받는다. 거식증 환자의 가족은 먹는 문제나 식사 조절, 음식과 관련된 각종 의뢰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쓴다. 거식증 청소년은 가족 시스템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먹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항심을 표현한다. 가족들은 자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프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가정 내의 안정을 유지한다. 가족 시스템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개념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지만 민우친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치료했던 53개 사례 가운데 86%가 거식증도 치료되고 그 밖의 심리사회적 문제들도 해결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거식증 가족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가족 문제를 치료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실제로 이 방법이 많은 치료법의 일부가 되고 있다.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는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잘 뒷받침된 치료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지행동 치료는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인지적 왜곡이 이 장애의 핵심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둔 다면적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 치료법에 의하면 몸매나 체중에 대한 인식이 이 장애의 주요 특성이며 식사 조절이나 먹고 나서 일부러 토하기와 같은 이 장애의 다른 특성들은 주된 문제의 부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부모가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이 장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한다. 이 시기 동안 폭식이나 먹고 토하기와 같은 상쇄 행동을 감소시키고 식사 패턴에 대한 통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치료가 활용되기도 한다. 행동치료는 인지적 재구조와 기법에 의해 보완되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체중 증가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이고 폭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통제력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인지적 접근이 점차 확대된다. 그 다음에는 인지적 접근을 취하는 다른 치료법들을 통해 음식과 섭식, 체중,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신념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 전략을 다루게 된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행동 치료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나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의 기타 치료법에 비해 효과가 좋다. 섭식장애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한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인관계 치료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신경성 폭식증 환자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확대시키는 한 방법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가족과 대인관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도 생겨났다.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본 거식증의 치료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체중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 그리고 장기적인 적응과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고 체중비 유지하기 위한 후기 단계의 확대 치료가 그것이다. 행동치료는 첫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되는데 체중 회복을 돕기 위한 조작적 학습 원리만을 주로 사용한다. 이 치료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체중을 회복시키기 위해 체중 변화에 따라 정적인 혹은 부적인 결과를 성공적으로 제공한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시점에서는 이 치료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회복된 체중이 오래 유지되고 환자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사회 정서적 적응을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덜하다. 인지행동 치료가 거식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보고는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섭식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사례 보고는 많았지만 잘 통제된 연구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에서는 신경성 폭식증 치료에 항우울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일부 환자에게만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신경성 폭식증 치료에서 항우울제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약을 사용하든지 이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므로 부작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